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일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의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다 할까요? 그래도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다행히도 빨간불 켜며 마무리가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 2190선까지 장중에 돌파를 하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하고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이슈 분석부터요. 베스트 공략주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든든한 두 분의 배트맨 위원님들 모십니다. 박원재 위원님과 이청원 위원님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활짝 열고 출발을 합니다. 두 분의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샘플러스 박원재,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시장에 대한 리딩부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좀 도움 말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내까지 드렸으면요. 오늘 시장 이야기 위원님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도 말을 했는데 장 초반에 이제 아침에 제가 방송을 할 때까지만 해도 와, 오늘도 시장 너무 강하다. 좀 무섭다. 2200선 가겠다 이랬는데 완전 고꾸라졌어요. 그래서 좀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돼서 좀 다행이긴 한데 시장 이야기 저희 위원님들께 한마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원재 위원님. 네. 위원님,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시장이 어려웠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주식을 지금 투자를 제대로 네. 하고 있지 않아서 네. 체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직접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쫓아다녀서 그러신 게 아닌가 싶어요. 시장은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이런 걸 예측하면서 대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이 이제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의 방향,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흐름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는 거지. 이게 뭐 오늘 시가에 굉장히 갭상이 떴는데 그걸 급한 마음에 쫓아갔는데 그게 밀리니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또 상투 잡았나? 이런 마음에 이제 심쿵하는 거지. 그렇죠. 시장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거래소 차트가 굉장히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로 계속 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장은 실물과 금융이 교류돼서 실물은 안 좋지만 금융 쪽으로 돈이 돌면서 유동성 장인데 이럴 때는 기준선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자기가 맞는 포트를 끌고 가면 된다. 21선이 깨지면 그때 비중 조절하면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최근 시장이 이제 조금 물길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달라지냐면 그동안에는 동학개미 운동이라 해서 개인 매수 일변도의 시장이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조금 변하고 있죠. 그동안에는 이제 모든 안전자산이 달러로 몰리면서 달러 온리의 시장이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드디어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위에서 놀던 달러 인덱스가 어느새 97 초반까지 와서 우리의 환율도 1,200원 초반까지 늘어갔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도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건 기계로 그냥 아주 자동으로 담는 건데
지난 2달 동안 이 프로그램 매도에다가 선물 매도를 통해서 엄청 많이 담아놨어요. 한 10몇 조가 지금 프로그램 매도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반대로 이제 선물 매수를 하면은 자,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잠깐 보시면은 베이시스가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드문드문 플러스를 나오는데 이게 어느 순간 외국인들이 선물 환매수를 확 돌리면 이게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이 저수지에 담겨있던 엄청난 현물 매물이 매수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외국인이 이제 웬만하면은 달러 베이스에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도가 옅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미국 UA 시장을 보는 거고 국내적으로 보면 저수지에 엄청나게 담겨있는 현물이 다시 돌아올 시기가 됐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아마 외국인이 돌아온다면 무엇을 사겠냐? 아마 거래소의 대형주를 살 확률이 많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거래소 위의 시장이 펼쳐질 확률이 많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여러 포인트에서 그런 전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잘 갔던 뭐 은행, 철강, 뭐 조선 이런 것들이 오늘 긴 음봉을 맞았는데 네. 야 그럼 다시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 걱정되죠. 그게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보는 견지에선 뭐 이렇게 끝나고 꺾어질 만큼 유동성의 흐름이 바로 절단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잠시 눌렸다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업사이드는 좀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주가만 따라다니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닥에서 기다려서 잡은 사람들은 수익 실현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한데 그걸 어제 또는 오늘 시가에 잡은 사람들은 불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세를 쫓아가는 게임이 아닙니다. 다음의 흐름을 예상하고 좀 정거장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이격도가 21선 근처에서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해서 잡아놓고 내 생각대로 됐을 때 이익을 실현하는 거지 이게 움직이는 걸 따라잡아가지고 이렇게 밀리면은 이걸 어쩌나 이렇게 하시면 아무리 장이 좋아도 수익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전략을 다시 점검해 보면서 내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주식시장에 참여를 했는지 적어도 내 포트는 어떤 분산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섹터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본인이 잘 갖고 믿음을 갖고 그 적당한 밸류 그러니까 이 종목의 업사이드를 계산해 놓고 그거 실현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리지 않고 하루에 다 먹으려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이제 하루 단타를 하는 건데 단타는 로직이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타는 사실은 뭐 타점 잡는 게임이니까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거보다는 뭐 이렇게 거시적인 팩터 이런 거보다는 오로지 거래량과 수급과 봉, 호가창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 이건 이거대로 또 훈련을 상당히 하지 않으면 또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서 기준을 좀 명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을 명확히 잡자.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선진 시장에 멀물던 자금이 이머징 쪽으로 오는 흐름. 그렇다면 거래소의 업사이드는 조금 더 있겠다. 하지만 코스닥이 또 그럼 소외받느냐?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역시 시장은 성장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또 어느 순간 보면은 쭉 앞서 나갈 텐데 요새 성장 팩터가 조금이라도 있는 종목 같으면은 뭐 EUV를 혜택받는 종목이 딱 두 종목이 있는데 FST나 SNS텍을 보십시오. 그 상승 탄력이라는 게 굉장히 가파른 상승 각도를 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은 그만큼 성장에 목말라 있는 시장이고 그 성장주에 대한 팩트에 믿음만 있다면 그런 슈팅은 굉장히 나오기 좋은 환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박원재 위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럼 달러 인덱스를 좀 보면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청원 위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늘 약간 시장을 긍정적인 뷰로 바라보셨잖아요. 네. 오늘 조정 긍정적일까요? 네, 긍정적입니다. 아마 기간 조정을 앞두고 있는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코스피 차트를 볼 때 주목했던 게 뭐였냐면은
왜 2, 3일 동안 저점 간의 움직임이죠. 이걸 슬롭이라고 했을 때 이 슬롭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왔어요. 무언가 특별한 호재거리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6%, 7% 이틀 동안 약 10%나 올라가는 걸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린 결론은 다음 주 6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메이저 투자 주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 어찌 보면 지금은 롱 포지션을 당연히 취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편안한 자세라 또는 편안한 시선으로 어느 정도 지수를 올리고 관망하는 심리가 나올 거라고 봐요. 6월입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급격한 시장 리스크나 또는 시장 악재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안 좋게 되면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수익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에 크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는 다음 주가 아닌 이번 주에 지수를 우선은 편안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려두고 이제 한번 기다려보자. 그거밖에 저는 답이 없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건 역시 풋옵션 시장에서의 기관의 물량이죠. 제가 그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기관이 지금 풋옵션을 계속 매수하고 있으니까 지수가 한번 떨어지는 건 아니냐. 결코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해지 차원에서 물량을 매수하는 것으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변하지 않는 이상 시장은 가긴 갈 건데 오늘 음봉이 이렇게 길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빵빵빵 올라간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옵션 만기까지는 약간의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는 겪을 수 있지 않을까. 그와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중에서도 코스피 200에 속한 종목들은 거의 대다수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중소형주들은 의외로 움직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전반적으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형주를 움직이는 것, 그리고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그 안에 속한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6월 다음 주에 있을 선물 옵션을 어느 정도 염두하고 포지션을 취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언제나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긍정적입니다. 정확하게는 기간 조정이 만약 나온다면 이렇게까지 상승한 장에서 조정이 조금 나온다. 그건 오히려 독이 아닌 득이 되겠죠. 그 조정마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즐기시고요. 시장에서 크게 악재가 될 만한 것 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장은 더 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전히 주식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청원 의원님께서는 늘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기간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6월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시장 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끌었던 이슈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가지 이슈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올랐던 여러 가지 강세 업종 중에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된 또 혹은 폴더블 관련돼서 휴대폰 관련주들이 강세를 띠는 하루였습니다. 업계와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배터리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동차 업계의 배터리 확보전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가 가기 전에 이청원 의원님, 중소형주들이 이끌었던 게 반도체 관련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대형주들이 가니까 좀 빛을 못 보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조금 머리를 들어줬거든요. 이 이슈와 엮어서 어떻게 보셨어요? 2차 전지라고 하는 섹터 자체에 속한 기업들 주가 상승이 분명 올 시작과 함께 매우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산업에 대한 성장성, 미래 전망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기사 자체가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여기에 따른 공급량이 부족할 것이다. 결국에는 초과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 필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일반 기업들이 2차 전지를 만들거나 배터리 기업들이 결국에는 가격을 올려서라도 기업의 이익을 크게 증가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분명히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완성차 업체가 결국에는 이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를
계속해서 그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전기차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물론 상용화가 충분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격의 측면에서는 완전히 지금까지 뭐 디젤이나 휘발유와 관련된 거기에 비하면 여전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1년이나 2년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터리를 충분히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만한 기간은 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이슈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1, 2년 뒤에 그래 뭐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또 그때 가서 그에 걸맞는 대안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2차 전지가 또 배터리 산업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시장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 기사와 함께 이슈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확실히 오늘 좀 그동안 대형주 때문에 못 갔던 2차 전지들이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이슈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제는 박원재 위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휴대폰 부품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오늘 좀 강세를 보여줬더라고요.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배터리 산업은 지금부터 인류의 문명을 바꿀 만한 역사적 사건이 이제 도래된 거예요. 네. 단순히 이제 모빌리티의 변환이 아니고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주변 디바이스를 다 삼켰죠. 그렇죠. 아마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 테슬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제 2030년 이후에 2040년까지인데 그게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핵심 팩트는 이번에 LG화학이 CATL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글로벌 그 배터리 1위 업체가 됐어요. 네. 그 원인이 테슬라 중국 공장에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을 한 거였죠. 그러면 파나소닉은 지금까지 계속 테슬라와 좋은 관계 속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통해서 세계 1위의 배터리 업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왜 포기했느냐? 기본적으로 그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데 캐시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확실한 수요처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파나소닉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조 공정에 들어가면 이 테슬라가 쓰는 거는 원통형 배터리라 해서 동그란 그냥 1차 전지 배터리를 차 밑바닥에 다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가 경쟁에서 유리해요. 가격 면에서? 가격 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입찰, 경쟁을 붙여서 입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무조건 싸게 한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모델 3가 이제 3천만 원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원통형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쓰는 각형이나 파우치형은 그렇게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테슬라는 왜 이렇게 그 단가를 낮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스페이스X라고 들어보셨죠? 뭘까요, 위원님? 이번에 이제 유인 우주선 보냈잖아요. 네. 그거를 근데 왕복선을 보내서 로켓선을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인을 이제 우주정거장에 보냈는데,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은, 지구 위에 궤도 300에서 500km 사이에 인공위성을 32,000개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우주에다가 인터넷 환경을 심어놓고 모빌리티를 심어놓으면은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는 그냥 모빌리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패치 가격이 7,000불 이렇게 돼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10만 불까지 받겠다는 겁니다. 10만 불이면 1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누가 그걸 받을 거냐? 그런 미래를 꿈꾼다는 게 이제 이 배터리에 있는 거고, 배터리 산업의 제일 큰 문제는 배터리 가격은 낮춰야 되고, 전기차는 수량을 늘려야 되고, 이 접점에서 어떻게 맞추느냐?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완성 셀업체 공이 향후 3년 동안 굉장한 설비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설비 투자를 했는데 수요처가 없으면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 리스크가 있어서 사실 설비 투자하는 쪽에서도 선뜻 못하고 완성차 업체 쪽에서도 자기가 못하고 그래서 합작을 하죠. 합종 연행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뭐 배터리는 이게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닙니다. 다만 향후 10년 또는 20년 동안 우리 문명사의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이익보다도 항상 성장의 가중치를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밸류에서 지금 따라가기는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2조 4천억이 넘었는데 사실 밸류에서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데 성장성을 보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포트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긴 한데 키 맞춤은 역시 시장과 같이 가는 건 개인이 이제 좀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배터리 쇼티지 상황은 생각보다 좀 빨리 오고 있고 네. 이게 테슬라가 내년도에 100만 대를 양산한다래요. 100만 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면 80기가 킬로와트 아워 정도가 이제 필요한데 지금 전 세계 1위 업체인 파나소닉과 LG화학이 연간 생산하는 게 120기가 킬로와트 아워.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위원님?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공급을 때리면 배터리 공급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쇼티지 나는 건 맞고 과연 내년에 테슬라가 100만 대를 할지 이게 이제 시장이 배터리 쇼티지 나는 키포인트인데 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상황은 정말 예측 불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터리가 부족할 수 있다. 생각보다 그 기간이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이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차 전지가 꼭 여러분들 포트에 한두 개 이상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을 이끌었던 두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정부가 오늘 드론 택시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드론 산업 관련주가 장중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드론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관련 주가들이 오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박원재 위원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한 몇 년 전에 드론 관련해서 자격증을 좀 미리 따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주변에서. 근데 그때는 코웃음을 쳤어요. 네. 나는 따지도 못할 것 같고 드론 아직은 너무 먼 얘기 같다 이랬는데 드론 관련 주가가 지금 뛰네요.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뛴 거고 드론 관련은 주기적으로 나오는 이슈죠. 주기적으로요? 네, 주기적으로 나오고 앞으로도 뭐 주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고요. 그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드론 관련된 종목을? 그렇지는 않고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오늘 드론 택시를 이제 도입하겠다고 밝힌 거는 결국은 주기적으로 나오는 이슈라 그랬죠. 미래의 모빌리티 중에서 중간쯤에 비행기는 아니고 한 300m, 500m 정도 상공 궤도에서 그냥 그 활주로 형태로 운행하는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 그러죠. 네. 이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글로벌리로 대형 회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들이 하고 있냐면 이미 보잉, 에어버스, 벨 이런 기존 항공업체들뿐만 아니라 도요타, 아우디, 다임러, 완성차, 현대차도 계속 드론 자동차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 시장이 얼마나 이제 참 이게 현실하고 괴리가 있냐면 오늘 드론 관련주라 해서 상한가 친 종목이 꽤 많죠. 엄청 많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네온테크, PC 디렉트, 제이시언 시스템, 슈니더 이런 종목들이 쳤는데 현실적으로 이 산업이 도입된다 해서 이 기업이 밸류체인에 들어갈 확률은 없습니다. 그냥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테마를 잘 안 쫓아가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이렇게 구경만 하는데 테마는 그냥 테마스럽게 다루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기술이 아니고 네. 안전에 대한 그 기술이기 때문에 글로벌에서도 상당히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율주행 이슈가 있어서 매일 자율주행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밸류체인단에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현재 10,000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머지는 다 그냥 이슈 따라서 뭐 그냥 테마를 이용해서 수급을 이용해서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게 그 산업이 들어왔을 때 매출이 늘어나고 수주를 받고 이럴 성격의 산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드론 택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거는 내용은 이제 그런 거죠. 인천과 여의도를 20분 만에 돌파하는 UAM을 이제 2030년부터 상용화하겠다는 건데 이걸 상용화하려면 이제 어디선가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아마 현대차나 아마 한국 항공우주나 이런 데서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체 기술로 하거나 그 아랫단에서 여기를 서포트해서 납품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뭐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슈가 따라서 상한가 간 종목이 있는데 이런 거는 간단합니다. 이게 뭐 갑자기 얻어 걸린 거거든요. 빨리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익 중이라면 빠르게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상한가 쳤다 해서 내일 따라잡거나 이런 거는 제발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같이 엮인 드론 관련주라고 해서 엮인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에 대거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식 투자 전략의 관점에서는 따라잡거나 혹은 오늘 들어가셨더라도 수익이 낮다고 하더라도 좀 그거를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청원 위원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위원님 같은 의견이실까요?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네. 단순하게 질문을 딱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인 거죠. 자, 드론 택시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택시잖아요. 가격을 지불해야 돼요. 지금 어디 많은 정도에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의 가격인데 드론 택시면 몇만 원은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소비자들이 이 드론 택시를 할 것인가? 한 번은 기대감과 재미삼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하나의 운영 수단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힘들죠. 또 하나 상용화라고 하는 측면인데 멀리 있습니다. 지금 이건 너무나 먼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랠리를 보일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가까이 있는 것들은 이야기가 달라요. 지난해에 5G 관련된 종목들이 몇 배나 뛰었죠. 멀리 있지 않고 기껏해야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상용화까지. 그리고 산업이 가지고 있는 전망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즉각 주가 또한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드론 택시와 그리고 드론 관련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실체가 있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붕 뜬 그런 구름을 잡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테마의 관점에서만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드론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후발주자입니다. 현재 중국 다짱이라고 하는 회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회사가 세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약 70%가 넘어가요. 아마 중국이 저는 이 드론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대한민국은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비록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크게 뛰었다 한들 여러분들이 이 종목, 이와 관련된 기업들 단타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해당 섹터에 있던 종목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시장은 괜찮으니까 다른 종목에 투자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청원 의원님도 같은 의견이시라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드론 택시라고 하면 일단 수요 면에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 면은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힌트를 얻으셨다면 드론 관련주들 좀 대응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드론 관련 자격증 딴 거 안타까워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꼽으신 오늘의 업종과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의원님, 오늘은 어떤 업종과 종목 좀 눈여겨보셨어요? 저는 오늘은 여름 수혜 종목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조금씩 움직임이 다시 나왔고 이 여름 계절 수혜 종목이죠. 어찌 보면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행태에 따른 움직임이 나오는 하나의 섹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가급적이면 피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피해라? 네. 계속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당 섹터에 있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피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또는 포지션을 정리할 만한 시기가 왔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이 여름이 가장 뜨거울 때가 보통 8월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도 아이스크림 수요도 늘어나고
소형 가전, 에어컨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니까 8월까지는 주가가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6월 말순 또는 7월 초순 정말 길어봐야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로 오히려 주가가 많이 밀립니다. 예를 들어 파세코인데 파세코가 지난해에 엄청나게 주가 상승이 나왔죠.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의 판매 호조 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7월 고점을 찍고 계속 밀리는 거예요. 올해라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네. 파세코가 지금 주가가 전년도 수준도 뛰어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지금부터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지금 시점에서 막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보유해서 나는 큰 수익을 얻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종목은 제가 신일전자입니다. 신일전자요? 신일전자는 제가 이 방송에서 한 2번 정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주가 움직임 자체는 좋아요. 짧게 길면 다음 주 정도 그 정도까지는 투자 대상으로서 적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 그 점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요. 시세가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기간 조정도 한 달 정도 거쳤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대략 2,610원 정도 잡으시고요. 손절 가격은 2,200원 정도 잡고 대응하면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날이 슬슬 더워지면서 여름 수혜 관련주들을 찾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 중에서 이제 소형 가전이죠. 신일전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좀 단기적으로 그럼 대응이 필요하겠네요. 위원님께서 목표가 2,610원, 손절가 그리고 2,200원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여름 수혜주 좀 눈여겨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박원재 위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업종과 종목 눈여겨보셨나요? 오늘은 한번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개인은 팔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반도체라는 섹터가 어떤 이제 이슈가 있고 이걸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좋네요. 반도체에 대한 우려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4분기 상반기는 좋았는데 3, 4분기 들어가면 이제 항상 고정 가격이 이제 다시 이제 장기 고정 가격이 재고시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 4분기에 주로 수요를 견조하게 이뤘던 건 서버 수요였습니다. 그런데 PC나 이제 특히 모바일 디램 쪽이 완전히 뭐 수요가 박살나면서 상당히 우려가 있었죠. 지금도 뭐 휴대폰은 절벽이기 때문에 모바일 디램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가 여전히 안 나오죠. 그럼 3, 4분기에 이제 다시 고정가를 결정을 할 때 이게 재고 스탁에 대해서 아마 이게 소진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계속 우려가 나와서 삼성전자 주가를 짓눌렀던 가장 큰 요인인데 최근에 이게 좀 복잡한 이슈가 있어요. 화웨이를 통제하면서 도대체 그 업체에서 얼마나 재고를 쌓았는지가 설왕설래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애널들이 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서버 데이터 향의 업체들 재고 소진이 많이 됐다래요. 한 7% 정도 재고 스탁으로 예상했는데 한 3% 수준 남았다래고 업체들, 메이커들도 3% 이상 재고를 갖고 가는 걸로 봤는데 거기도 3%가 좀 안 되는 걸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보다 그러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야. 지금 나쁜 거는 이제 휴대폰 쪽만 나쁜 겁니다. 안 가죠. 그리고 이제 언택트 문화가 되다 보니까 PC 수요도 살아났어요. 물론 마이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마이크론도 먼저 그 애널뷰 나왔을 때 굉장히 프리뷰를 좋게 했죠. 아마 그게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삼성전자로 좀 몰려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30조를 투자한다 그랬죠. 반도체 초격차격을 그쵸? 벌리면서.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집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 개인 기억에도 EUV를 하고 그다음에 D램 설비를 하고 낸드까지 같이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같이 동시에 투자해서 33조를 지금 2달 만에 발표를 했는데 저도 기억에 이게 거의 처음 보는 일이 아닌가.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추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TSMC와 삼성전자가 벌이는 설비 투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구나.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이 제가 계속 반도체 쪽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네. 결국
돈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수요가 나오는 거고, 더군다나 최근에 낸드는 이제 적층을 올려요. 계속 단을 쌓아 올려서 32단, 64단, 98단까지 가다가 이제 128단까지 올라오는데, 그러면 공정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여기에 이제 식각 공정, 증착 공정, 뭐 비하 홀을 뚫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도체 공정에, 전공정에 들어가는 모든 가스류, 파트류, 그 다음에 세정류 이런 게 굉장히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반도체 쪽은 업사이드가 하반기까지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특히 내년에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그 공정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CC 지난주에는 이제 테스트 소켓을 소개를 시켰었고, 오늘은 CCSS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센트럴 케미칼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 반도체 설비를 들어가면은 중간에 이제 그 화학 약품을 들어가는 시스템을 넣어야 돼요. 네. 그걸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 한 3개 있습니다. 한양 ENG하고 STI하고, 한양 ENG와 STI가 한 40% 점하고 SK 하이닉스 향으로 오션 브릿지라는 게 이제 좀 그래서 핫하고요. 주가는 오션 브릿지가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STI가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있고, 가장 안 움직이는 게 한양 ENG인데, 한양 ENG는 좀 EPC, 그 클린룸 반도체 공정 준공하는 이런 공사를 좀 많이 해요. 이게 75%고 CCSS가 25%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 대비해서 만년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좀 변동성이 좀 들어갈 즈음에 있고, 좀 편안하면서도 그냥 갖고 가서 한 업사이드 한 20% 보기에 어떤 종목이 있나 봤더니 한양 ENG가 아주 딱입니다. 네. 이 종목은 그냥 뭐 그 실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현재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900억 수준인데 올해 이익 추정이 작년에 330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퍼 기준으로 한 6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만년 저평가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뭐 홍보냐, 삼성 거래하는 업체는 홍보를 잘 안 해요. 삼성하고 그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홍보를 잘 안 하는데 제가 항상 봐야 될 게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가 좋다 그랬죠. 한양 ENG가 거의 매출과 이익이 한 20년째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평가.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반도체 경기에 호황을 맞았다면은 뭐 그냥 부담 없이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이격도도 거의 21선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네. 목표가를 13,000원 잡고 업사이드 20%, 손절가 9,500원 잡고 대응하시기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자 위원님께서 반도체 CCSS 분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한양 ENG 종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500원 말씀드렸고요.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 봐도 괜찮을 종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지금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박원자의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맞춰봤는데요. 그럼 위원님들과 함께 저는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내일이면 벌써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장에는 선뜻 또 이제 종목을 매매하기가 좀 꺼려지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강한 장 속에서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위원님들의 베스트 공략주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위원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회사일 겁니다. 마니커 FNG입니다. 닭고기. 네, 닭고기. 다른 것 하나도 기억하실 필요 없고 닭고기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죠. 마니커 FNG도 있고 마니커, 하림, 체리브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초복을 앞두고 보통 이 기업들의 주가가 한 번씩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업 마니커 FNG를 소개를 드릴 건데 지금 동사의 주가가 다른 육계 관련된 기업들과 비슷해요. 240일 기준으로 보면은 우선 지난해
9월부터 주가가 마니커 FNG 이렇게 뛰었죠. 그럼 마니커 또한 당시에 이렇게 뛰었고 또 하림도 당시에 이렇게 뛰었고요. 차트가 다 비슷하네요. 네, 체리브로도 딱 이렇게 비슷하게 다 뛰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얘네들은 결국에는 동일한 이슈, 동일한 테마를 가지고 주가가 한 번 정도는 튈 건데 그게 바로 초복을 앞두고 여름이 더워지는 시점에서 이 닭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 그것이 한 번은 이슈가 될 만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만 이 종목을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결코 유효한 결과를 줄 수 없을 거라고 보이는 만큼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한번 보시고요. 주가가 최근에 5월에 한번 올렸습니다. 올리고 기간 조정이 약간 나왔지만 지금 22평선 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안착이 된 상황입니다. 한 번은 이제 들어올릴 때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이 종목 여러분들이 1,500원 오면 한번 잡아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12,500원입니다. 대단히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이 팡 하고 나와버리면 그때 수익 실현이 가능한 수준의 목표가인 만큼 20% 정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대응해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짧게 9,500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길어봐야 한 2주 정도 다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매우 조금만 담아서 한번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육개 관련 주죠. 닭고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니커 FNG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가 1,500원 들어오면 공략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단기적으로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9,500원까지 가격 전략 자세하게 짜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박원재 위원님의 베스트 공략주입니다. 박원재 위원님 반도체 참 사랑하시잖아요. 네, 오늘은 또 반도체. 반도체가 그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웬만한 사람들이 이거 접근하려면 엄두가 안 날 만큼 굉장히 많아서 이거 풀로 공부하려면 아마 1년은 맘 잡고 공부해야 아마 제대로 공부가 될 텐데. 고시네요, 고시. 네, 그래서 좀 어려워서 자꾸 이제 안 하는데 사실 어려워도 넘어가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는 아무리 해도 이게 어려운 과목이라 그랬죠. 그렇죠. 아무리 제약바이오는 공부를 해도 내가 믿음을 갖고 하기에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기는 어려운데 반도체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하기는 어려운데 공부하고 나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뭐 되게 순환고리로 돌아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설비와 넥스트의 설비 과정의 텀 속에서 수주하는 과정이 거의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반도체 중에서 이제 소개해 드릴 게 스크러버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러버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전공정 장비에서 발생을 하는 이제 유해가스가 많이 나와요. 이 챔버 반도체 웨이퍼를 이제 이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챔버 안에서 이제 그 웨이퍼를 넣고 여기에 이제 산화부터 이제 도포해가지고 식각, 증착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여기에 화학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뭐 에천트도 들어가고 뭐 포토리스트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 감광액 들어가니까 한 번 공정 거칠 때마다 유해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유해가스를 이제 펌프식으로 퍼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스크러버예요. 스크러버인데 스크러버를 하는 업체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GST하고 유니셈하고 두 개가 있는데 오늘은 유니셈을 갖고 왔어요. 주가 탄력은 요새 GST가 더 좋으네요. 네. 근데 이제 유니셈은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업을 하는 거고 칠러가 한 32%, 가스 스크러버가 한 32%.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유지보수 계속 가서 이제 봐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유지보수가 32%라서 매출 구성도 적절하고, 그래서 그 일거리가 끊일 일이 없습니다. 계속 반도체 장비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니셈은 대개 이제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향으로 많이 가고, GST는 중국 향으로 좀 많이 가요. 그래서 유니셈을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유니셈은 이제 국내 매출 비중이 많고 GST는 중화권에 이제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매출 구성이 틀립니다. 네.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 이제 바로 가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이제 이 GST나 유니셈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고 고점 영역인데 말씀드린 대로 먼저 소켓도 고점 영역에서 뚫고 계속 고가를 갔죠. 그러니까 이쪽 섹터는 지금 계속 그런 패턴을 갖고 가기 때문에
현재 21선에서 계속 눌리고 있는데 현재가의 6,480원 매수 전략 괜찮아 보이고요. 목표가 8,500원 잡고 손절가 5,8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자 위원님의 반도체 사랑은 계속됩니다. 유니쌤 가져와 주셨고요. 매수가 6,480원, 그리고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5,8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유니쌤 좀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위원님들의 지난 베스트 공략주 AS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지난주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종목들을 가지고 나와주셨어요. 이청원 위원님 지난 베스트 공략주가 네이버였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네, 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때 단기로 강하게 한번 시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그러지는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제일 안 간 게 아마 이 네이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의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지금 완만하게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이버가 저점 대비 3월이 저점이었죠. 대략 13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1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의 조정은 충분히 생각하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추세 자체가 꺾였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완만하게 나오는 조정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네이버를 보유하신 분들 대다수가 단기로 투자를 하는 게 결코 아닐 거예요. 그쵸. 중기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갑니다. 언택트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서 네이버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았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코스피 기준 5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또 하나의 산업, 이걸 대표하는 대표 기업입니다. 결코 망할 리는 없겠죠.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올라감에 따라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네이버는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가장 부러운 분들이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위원님께서는 목표가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박원재 위원님의 지난 베스트 공략주는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 네. 위원님 어떻게 AS 받아볼까요? 삼성전자 다음은 현대차가 갈 것 같아요. 네. 현대차는 국내에 이제 뭐 결국 쌍용차도 넘어가고 이제 삼성, 르노나 이런 것도 다 이제 가동도 안 되고 GM도 그러니까요. 뭐 제대로 안 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독점 기업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런 만큼 굉장히 질타를 좀 많이 받아요. 필요 이상으로. 그런데 기업 가치가 그렇게 형편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로벌리로 차세대 차를 준비를 잘한 몇 회사를 꼽으라면 특히 전기차를 순수하게 제대로 생산해내고 있는 완성차는 세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현대차. GM과 폭스바겐과 현기차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좀 폄훼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단단하게 준비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적응력이 갖추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수급적으로나 많이 밀리는데 주식시장은 이러다가도 분위기가 바뀌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뭐 97,000원대에서 11만 5천 원까지 보자. 근데 오늘 살짝 갔다가 못 미치고 이제 오늘 음봉을 맞았는데 사실 뭐 계속 갖고 가도 괜찮을 종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뭐 조만간에 11만 5천 원은 타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익절하고 나와서 다른 종목 봐도 좋겠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한번 일부 포트 현대차 한번 갖고 간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현대차도 AS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베스트 공략주와 지난 공략주들 AS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점까지 모두 참고하셔서 내일장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샘플러스 박원재,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이 점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